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라니? 내가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어머니, 저희 어떡하라고요?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저희는 매일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76살 서울에 사는 한영자예요. 그날도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손녀들 도시락을 싸고 아침을 차렸어요. 그런데 식탁에 앉은 며느리 윤지의 첫마디가 달랐어요. 어머니, 이 국 뭐예요? 미역국인데.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아니, 색깔 좀 보세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탔잖아요. 국 표면에 살짝 누른 자국이 있었어요. 국을 끓이다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바닥이 살짝 눌었던 거예요. 미안하다. 다시 끓여줄게. 다시 끓여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거 드세요. 전 안 먹을게요. 윤지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민서와 민주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들 민우는 신문만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나간 뒤 그릇에 담긴 국을 보니 정말 조금 늘었더라고요. 35년 동안 매일 요리를 해왔는데 한 번 실수한 것뿐이었는데 그날 저녁 윤지가 현관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어요. 언니, 나 미치겠어. 시어머니가 아침에 국을 태워놨다니까? 70이 넘으면 정신이 없나 봐. 요즘 자주 그래. 정신이 없다고요? 저는 멀쩡했어요. 단지 한 번 실수했을 뿐인데.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 우리끼리 살고 싶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졌어요. 와장창 소리가 났지만 윤지는 전화를 끊지 않았어요. 괜찮으세요, 어머니? 민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응, 괜찮아. 그냥 손이 미끄러워서.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조심하세요. 자주 그런다고요? 저는 1년에 한두 번 그릇을 깬 적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주 그런다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윤지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70이 넘으면 정신이 없나 봐. 우리끼리 살고 싶다.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손녀 민서의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 주간이었어요. 선생님과 상담하는 날이었는데 윤지가 갑자기 못 가게 됐다며 저보고 대신 가달라고 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제가 급한 약속이 생겨서요. 대신 다녀와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내가 다녀올게. 학교에 도착해서 선생님과 상담을 했어요. 민서가 요즘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상담을 마치고 복도를 걷는데 다른 학부모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저분 민서 할머니시래. 아, 그래. 엄마는 어디 가시고 할머니가 오셨네. 듣자니까 집에서 할머니가 애들 다 키운대. 엄마는 뭐 하는지 모르겠네. 그 말까지는 괜찮았어요. 실제로 제가 손녀들을 많이 돌봤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말이 충격이었어요. 근데 요즘 그 할머니 좀 이상하다던데. 민서 엄마가 그러는데 정신이 가끔 없으시대. 어머, 치매?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나이 들어서 깜빡깜빡 하시나 봐.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윤지가 다른 사람들한테 저를 그렇게 말하고 다녔던 거예요. 정신이 없다고, 깜빡깜빡한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저는 멀쩡했어요. 국 한 번 누른 것, 그릇 한 번 깬 것뿐이었는데.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정신이 이상한 것처럼 소문을 내고 다녔던 거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 윤지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다녀오셨어요, 어머니? 상담 잘하셨어요? 응, 잘했어. 그 순간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나를 그렇게 말하고 다니느냐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나는 멀쩡해. 정신 하나도 안 나갔어. 그때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 그로부터 사흘 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날이 찾아왔어요. 그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어지러웠어요.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손녀들 도시락을 싸야 했고 아침을 차려야 했어요. 부엌에 서서 칼질을 하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어요. 손에 힘이 풀리면서 칼이 떨어졌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우가 달려왔어요. 제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윤지가 부엌 문간에 서서 보고 있었어요.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출근 시간 다 됐어요. 어머니는 제가 볼게요. 민우가 나가고 윤지가 저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어머니, 오늘은 좀 쉬세요. 제가 아침은 대충 챙길게요. 고맙다. 방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날 오후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졌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정신 드세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당뇨 수치가 너무 높아서 쓰러지셨어요. 혈당이 400이 넘었대요. 400? 저는 당뇨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가족들 챙기느라 제 건강은 뒷전이었거든요. 보호자분은요? 그제야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직 안 오셨나 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1시간을 기다렸어요. 2시간을 기다렸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다시 왔어요. 할머니, 보호자분께 연락은 되셨어요? 아들한테 연락했을 텐데. 제가 다시 연락해 볼게요.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간호사가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복도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어머님이 당뇨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계세요. 네, 회의 중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돌아왔어요. 아드님이 회의 중이라 저녁 때 오신대요. 저녁 때, 지금 오후 2시인데 저녁까지 혼자 있으라는 거였어요. 그때 옆 침대 할머니를 봤어요. 그 할머니는 온 가족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물 드릴까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저는 혼자였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6시가 되어서야 민우가 왔어요. 윤지는 오지 않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당뇨 관리 제대로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조심하셔야 해요. 조심하라고요. 제가 왜 관리를 못했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제 건강은 돌볼 시간이 없었던 건데. 윤지는요? 애들 학원 데려다주고 집에서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들렀다가 갈게요. 잠깐? 제가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잠깐 들렀다 간다고요? 엄마, 저도 회사 일이 많아서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민우는 10분도 안 되어 나갔어요. 혼자 남겨진 응급실에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응급실은 시끄러웠어요. 환자들의 신음소리, 의료진들의 발소리, 기계음들. 하지만 가장 괴로운 건 소리가 아니라 고독이었어요. 이렇게 아픈데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새벽 2시쯤 옆 침대 할머니의 며느리가 환자복을 갈아입혀주고 있었어요. 다정하게 말을 걸고 이마를 닦아주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왜 저런 대우를 받지 못할까? 나도 20년 동안 며느리를 위해 살았는데 다음 날 아침 퇴원 수속을 밟았어요. 민우가 와서 데려갔어요. 엄마,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응.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우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아, 엄마. 병원비 엄마 통장에서 이체했어요. 그래. 300만 원 나왔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민우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마치 제 돈을 쓴 게 당연하다는 듯이요. 고맙다는 말도 괜찮으시냐는 말도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윤지가 현관에 나와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런데 윤지가 한 말이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시죠? 이틀 동안 제가 다 했더니 너무 힘들어서요. 그 순간 뭔가가 확실히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 마음속 어딘가가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당뇨로 쓰러져서 이틀 입원했는데 걱정하는 건 제 건강이 아니라 집안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돼. 이제 정말 뭔가를 해야 해. 병원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여전히 집안일을 했어요. 다만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제 마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우연히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윤지와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문제요. 그 순간 손을 멈췄어요. 어머니가 요즘 자꾸 쓰러지시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계속 돌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양원 알아봤어요. 요즘 시설 정말 좋대요.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상주하고. 윤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엄마가 가시려고 할까? 설득해야죠. 그리고 여보, 들었어요? 이 동네 재건축 확정됐대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재건축? 지금 우리 집 시세가 30억은 될 거래요. 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집 팔면 우리 강남에 새 아파트 살 수 있어요. 30억? 그럼 요양원비 내고도 많이 남겠네. 그렇죠. 어차피 어머니 명의지만 실질적으로 우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애들 학교도 강남으로 전학시키고. 윤지는 이미 다 계획해 놓은 것 같았어요. 엄마가 동의하실까? 동의시켜야죠. 그리고 여보, 한 가지 더. 어머니가 혹시 반대하시면
우리가 힘들다는 걸 좀 더 표현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뜻이야? 지금도 힘들긴 하지만 좀 더 티를 내는 거죠. 어머니 돌보느라 우리가 지쳤다고. 그래야 어머니도 미안해 하시고 요양원이 맞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윤지가 제게 했던 모든 말들, 모든 행동들이 이 계획의 일부였던 거예요. 저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20년이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함께 산 지 20년. 그동안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받은 게 뭐예요? 요양원과 30억짜리 집 매매 계획이었어요. 이 집은 제 집이에요. 제가 35년 동안 일해서 산 집이에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아들 키우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집이라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새벽 3시쯤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명확하고 확실하게.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그들이 저를 쫓아내려고 한다면 제가 먼저 떠나주겠다고. 하지만 제 방식대로.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도시락을 쌌어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확고한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윤지가 식탁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좋은 곳 있어서 함께 가보려고요. 저는 윤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요양원을 보러 가자는 거였죠. 그래, 갈게. 윤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반대할 줄 알았나 봐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응, 좋아. 그날 저는 친구 정란에게 전화했어요. 정란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강릉에 집 좀 알아봐 줄래? 작은 거, 혼자 살 수 있는. 영자야, 무슨 일 있었어? 다 얘기해 줄게. 일단 집부터 알아봐 줘.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정란은 50년 지기 친구였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모든 걸 듣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며칠 후, 윤지가 저를 차에 태웠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좋은 곳 가보려고요. 저는 윤지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요양원이었죠. 차는 서울 외곽으로 달렸어요. 40분쯤 가니 큰 건물이 보였어요. 행복한 노후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여기에요. 시설 정말 좋다고 소문났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깨끗했어요. 복도는 넓었고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상담실에서 원장이 우리를 맞았어요.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6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저희는 전문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고 의사 선생님도 주 3회 방문하십니다. 윤지가 관심 있다는 듯 물었어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1인실은 한 달에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1년이면 4,800만 원이에요. 시설을 둘러봤어요. 방들은 작았어요.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창문은 있었지만 밖에 보이는 건 다른 건물 뿐이었어요. 복도에서 할머니 한 분이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혼자였어요. 텔레비전만 보고 계셨어요. 저 할머니처럼 제가 여기서 혼자 늙어가는 걸까요? 어머니, 어때요? 시설 좋죠? 윤지가 웃으며 물었어요. 그러네. 여기서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시면 건강에도 훨씬 좋으실 거예요. 저희도 안심하고요. 안심.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나 봐요. 제 건강이 아니라 자기들의 안심이요. 차에 타고 돌아오는 길 윤지가 말했어요. 어머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어머니 건강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알았어.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그날 밤 저는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금매로요. 이틀 후 부동산 중개인이 연락했어요. 할머니, 매수자 나타났어요. 28억에 바로 계약하고 싶대요. 좋아요. 빨리 진행하세요. 그리고 민우가 집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번에 유럽 여행 가려고 해요. 2주 정도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여행 하려고요. 가족여행. 그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2주 동안 유럽에서 즐기고 돌아와서는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 다녀와. 조심히.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였어요. 정란에게 전화했어요. 강릉에 집 알아봐줘. 빨리. 친구는 사흘 만에 집을 찾아줬어요. 바다 보이는 작은 집. 3억. 계약했어요. 이사는 2주 후 금요일로 잡았어요. 아들 가족이 유럽에서 돌아오는 바로 그날이요. 유럽 출발 전날 밤 저는 혼자 짐을 쌌어요. 제 옷가지들, 사진 몇 장. 35년을 살았는데 제 물건은 박스 5개가 전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 가족이 떠났어요. 엄마, 2주 후에 올게요. 집 잘 지키고 계세요. 응, 잘 다녀와. 할머니, 선물 사올게요. 민서가 안아줬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창문으로 그들이 떠나는 걸 지켜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당하지 않아. 오후에 계약금 5억 원을 받았어요. 2주 후면 나머지 23억을 받고 저는 이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들이 유럽에서 웃고 있는 동안 저는 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 밤 텅 빈 집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했어요. 76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거예요. 이제 진짜 한영자로 살 거예요. 2주가 흘렀어요. 그 2주 동안 저는 조용히 모든 걸 준비했어요. 박스에 짐을 담고 필요 없는 건 정리하고 이사짐 센터와 약속을 잡았어요. 민우에게서 가끔 사진이 왔어요. 에펠탑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 런던 타워 브리지, 로마 콜로세움. 사진 속 그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없이도 저렇게 행복하구나. 윤지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잘 계시죠? 날씨 정말 좋아요. 음식도 맛있고. 그래, 좋겠다. 조심히 다녀와. 어머니, 집에 아무 일 없으시죠? 응, 아무 일 없어. 거짓말이었어요. 제 집은 이미 팔렸고, 저는 곧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금요일 아침이 왔어요. 이사짐 센터 트럭이 새벽 6시에 도착했어요. 할머니, 짐이 생각보다 적으시네요. 오래 살았는데 제 것은 별로 없어서요. 아저씨들이 박스들을 날랐어요. 1시간도 안 걸렸어요. 트럭이 출발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어요. 거실, 부엌, 제 방. 35년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정란이 차를 가지고 왔어요. 영자야, 준비됐어? 응, 가자. 차에 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아파트 건물이 점점 작아졌어요. 잘 가, 이제 너희 집이야.
오후 1시쯤 강릉에 도착했어요. 새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와, 정말 좋다. 그렇지? 여기서 편하게 살아. 정란이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놨더라고요. 반찬들, 과일들. 고마워, 정란아. 뭘, 50년 친구가 이런 걸로 고마워하면 안 되지. 그날 저녁 저는 바닷가에 나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우였어요. 엄마, 지금 인천공항 도착했어요. 1시간 후에 집에 들어갈게요. 그래,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어요. 오후 6시. 1시간 후면 그들이 집에 도착할 거예요. 텅 빈 집에요. 저는 바다를 보면서 기다렸어요. 7시 30분쯤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민우였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강릉이야. 강릉? 왜 강릉에? 엄마, 지금 집이 왜 이래요? 왜 짐이 다 없어요? 이사 갔어. 이사요? 무슨 소리세요? 말 그대로야. 나 이사 갔어. 전화기 너머로 윤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민우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장난치시는 거죠? 농담이죠? 장난 아니야. 나 진짜 이사 갔어. 강릉으로. 엄마, 갑자기 무슨, 갑자기, 너희가 유럽 가 있는 동안 준비했는데, 뭐가 갑자기야?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너희끼리 알아서 해. 내가 왜 신경 써야 돼? 엄마, 그리고 나 집 팔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뭐, 뭐라고요? 이 집 팔았다고. 2주 전에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을 팔았다고요? 저희한테 말도 없이요? 내 집인데 왜 너희한테 허락받아야 돼? 전화기 너머로 윤지가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어머니, 저희 어떡하라고요? 갑자기 이게 뭐예요? 민우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농담 그만하시고 지금 당장 집으로 오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얘기? 무슨 얘기? 엄마, 제발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민우야, 너희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요양원 얘기 말이야.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나 다 들었어. 너희가 나를 요양원 보내고 집 팔아서 강남 아파트 사려는 거. 재건축 얘기도 다 알아. 엄마, 그건, 그리고 윤지가 뭐라고 했는지도 알아. 내가 힘들다는 걸 더 표현하라고 했지? 나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만들려고.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윤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해? 내가 직접 들었는데 무슨 오해야? 저는 계속 말했어요. 좋아. 너희가 나를 쫓아내려고 했으니까 내가 먼저 나간 거야. 그리고 집도 팔았어. 28억에. 28억. 그 돈은 내 거야. 내가 35년 동안 일해서 산 집이니까. 너희가 쓸 돈 한 푼도 없어. 엄마, 진정하시고 일단 돌아오세요. 우리 얘기해요. 얘기 끝났어. 나 이제 강릉에서 살 거야. 혼자. 엄마. 그리고 민우야, 너희도 이제 독립해서 살아. 그동안 원했던 대로 말이야. 전화를 끊었어요. 바로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10번, 20번.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결국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우리 대화 좀 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돌아오세요. 엄마, 애들이 할머니 찾아요. 제발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끄고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어요. 끝없이 반복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새로운 파도처럼 살아가는 거야.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76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민우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밤새 차를 몰고 온 것 같았어요. 엄마, 어떻게 여길 알고 왔니? 정난 이모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대체 왜 이러세요? 들어와. 민우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작은 거실, 바다가 보이는 창문을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여기서 어떻게 살려고요? 이렇게 작은 데서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해. 엄마, 제발 집으로 돌아가요. 우리 다시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민우를 똑바로 봤어요. 민우야, 너 나한테 사과하러 온 거야? 아니면 집 때문에 온 거야? 민우가 움찔했어요. 당연히 사과하러 왔죠.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 뭘 잘못했는데? 저희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요양원 얘기도. 그게 다야? 민우가 말을 못했어요.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해봐. 요양원 얘기만이 아니야. 민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안일 해주시는 분으로만. 그제야 제대로 알았구나. 그 순간 윤지가 밖에서 들어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윤지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돌아가요, 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윤지야, 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내가 한 말이야. 윤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나 다 들었어. 내가 친구한테 전화할 때 윤지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말했어요. 너희 내가 뭐 하던 사람인지 알아? 두 사람이 저를 봤어요. 나 35년 동안 호텔 주방에서 일했어. 특급 호텔 주방장이었어. 뭐라고요? 민우가 눈이 커졌어요. 신라호텔, 조선호텔. 거기서 일했어. 프렌치 레스토랑 주방장. 윤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주방장이셨어요? 응. 아빠 돌아가시고 민우 키우느라 그만뒀지. 하지만 그 전에는 인류 셰프였어. 저희 몰랐어요. 당연히 몰랐지. 관심도 없었으니까. 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너희가 맛없다고 했던 내 요리. 그게 호텔에서 1인분에 15만 원 받던 요리야. 그럴 리가. 윤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믿기 싫으면 검색해봐. 신라호텔 프렌치 레스토랑 한영자. 나올 거야. 민우가 황급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검색했어요. 그리고 화면을 보더니 얼어붙었어요. 엄마, 진짜네요. 여기 사진도 있어요. 화면에는 젊은 시절 제 모습이 있었어요. 흰 셰프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요. 그 실력으로 35년 일해서 이 집 샀어. 2억 5천 주고. 지금은 30억이 됐지만 민우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리고 너희 알아? 내가 왜 그만뒀는지? 민우 키우려고. 주방장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잖아. 너 혼자 놔둘 수 없어서 평범한 식당으로 옮겼어. 엄마, 그렇게 15년 더 일했어. 너 대학 보낼 때까지 매일 14시간씩.
윤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저는 두 사람을 봤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엄마, 나는 이제 한영자로 살 거야.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민우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엄마,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민우의 손을 떼어냈어요. 민우야, 엄마는 이미 너희를 용서했어. 그래서 먼저 떠난 거야. 미워하면서 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럼. 하지만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어. 이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야. 두 사람이 집을 나갔어요. 민우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문을 닫고 저는 창가에 앉았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76년 만에 처음으로 제 가치를 말했으니까요. 저는 특급 호텔 주방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유로운 한영자예요. 석 달이 흘렀어요. 강릉 생활은 평화로웠어요.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고 이웃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어느 날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희 요즘 정말 힘들어요. 장모님 집에서 눈치 보이고 애들도 적응 못하고 그렇겠지. 엄마, 정말 돌아오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민우야, 엄마는 여기서 행복해. 너희도 이제 독립해서 살아야지. 엄마 없이는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야. 적응하면 돼. 그리고 민우야, 너희끼리 잘 살아가는 모습 보여줘.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갔어요. 바닷가를 걷다가 작은 식당을 발견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집. 들어가니 주인 할머니가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요즘 손님이 줄어서 고민이에요. 메뉴도 별로 없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 특급 호텔 주방장이었거든요. 정말요? 일주일 후 식당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메뉴판에는 바다가 보이는 프렌치 생선 요리, 로컬 식재료 파스타가 올라갔어요. 호텔 요리를 동네 가격에 파는 거였죠. 소문이 났어요.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주인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자 씨 덕분에 가게가 살아났어요. 저도 행복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요리를 하니까. 그날 밤 민서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저 요즘 학교 잘 다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건강하세요. 답장을 보냈어요. 민서야, 잘하고 있구나. 할머니도 요즘 요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7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는 한영자로 살고 있었어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한영자로요. 그리고 그게 정말 행복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바다가 보이는 집은 이제 강릉에서 제일 유명한 맛집이 되었어요. 예약 없이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죠. 저는 일주일에 4일만 일했어요. 나머지는 제 시간이었어요. 바닷가를 걷고 책을 읽고 정남과 수다를 떨고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민우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윤지, 민서, 민주도 함께였어요. 엄마, 들어와. 거실에 앉은 민우 가족은 어색해 보였어요. 엄마, 오늘 그냥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 윤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자취방 얻어서 살고 있어요. 작지만 우리끼리 살고 있어요. 잘했네. 힘들지만 배우고 있어요. 집안일도 하고 요리도 하고. 민서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요리하는데 맛이 없어요. 할머니 요리가 그리워요. 저는 웃었어요. 엄마도 처음엔 서툴렀을 거야. 연습하면 나아져. 윤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이제 알았으면 됐어.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식당에서 일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자유롭게 살고. 그 식당이 엄마가 일하시는 곳이에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예약이 몇 달씩 밀린다던데. 응, 거기. 민서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도 거기서 밥 먹어봐도 돼요? 오늘 저녁에 올래? 특별히 자리 만들어줄게. 정말요? 그날 저녁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저는 민우 가족을 위해 요리를 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테이블에 음식을 차렸어요. 프렌치 스타일 생선 요리, 직접 만든 파스타, 계절 채소 샐러드. 민서와 민주가 첫 입을 베어 물더니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 이게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완전 맛있어요. 윤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이 정도 실력이셨어요? 35년 했으니까. 민우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바닷가를 걸었어요. 민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가끔 놀러 와도 돼요? 그럼. 그런데 하루만. 할머니는 바쁘거든. 네.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후회 안 하세요? 저희 떠나온 거. 저는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어요. 전혀. 이게 내 인생이야. 76에 찾은 내 인생. 윤지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어머니 의지 안 할게요. 저희끼리 잘 살 수 있게 노력할게요. 그래, 그게 맞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 정말 존경해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신 거. 저는 웃었어요. 늦은 게 아니야. 지금이 딱 맞는 시기였어.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민우 가족은 차에 올라탔어요.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응, 조심히 가. 차가 떠나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그리워도 괜찮았어요. 언제든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은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한영자. 76년을 살면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거라는 걸.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는 끝없이 밀려왔다 빠져나갔어요. 저도 이제 그 파도처럼 살 거예요. 자유롭게, 당당하게, 한영자로.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고 계신가요? 혹시 자신을 희생하며 살고 있나요? 기억하세요. 인생은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말이에요. 용기를 내세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